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개막식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네. 첫 금메달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쇼트랙은 우리 정서에 딱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된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가천과학관을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도 평창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요, 2층 정시관에 뭘 해놨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컬링이나 봅슬레이 아니면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들을요, 뭐 실제는 아니고 실제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바글바글 대요. 또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일찍 가거든요, 항상. 네. 매번 문 열 때 가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다 해봤는데 좀 뒤에 정심 이후에 늦지막히 오신 분들은 줄 서서 해야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요, 가천과학관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겨울왕국,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니모 요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과학적 이야기 이거를요 설명을 해주고요 직접 실험해주는 이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재밌겠네요. 예, 애들이 너무나 재밌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영화 속 과학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직접 가진 못했지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오고 있는데 포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 방송국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는데 포탈 뉴스엔 이게 나오더라고요. TV조선 있죠. 여기서 단독이라고 하면서요 2월 10일 날 북한 응원단 남한 방송 시청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봤더니만요, 이 TV조선 앵커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취재진이 남한 TV를 시청하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한에 있잖아. 남한에서 북한 TV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한에선 남한 TV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독으로 포착했다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했느냐? 그 과정이 더 문제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북한 응원단은 숙소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취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TV조선 어떻게 했느냐? 줌렌즈 있죠. 네. 줌렌즈로 땡겨가지고 몰카처럼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여기 선수촌 숙소 내부를 망원 렌즈로 이렇게 촬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를 망원으로 땡기는 건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뭔가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땡기겠죠. 그쪽 나라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선수촌뿐만 아니라 일반 집도요 이렇게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거든요. 그쵸. 방송국이라고 이거 봐주질 않습니다. 근데 TV조선은요 뭔가 대단한 특종을 한 듯한 단독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방송을 하고요 이걸 몇 차례씩 또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예전에 왜 우병우가 조사받을 때 망원으로 땡겼을 때 실실 쪼개면서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선이 물 먹었나 보지.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아까 박 PD 얘기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음증 환자가 아닐까. 북한 응원단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네. 진짜 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걸 버젓이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2월 7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여성 응원단원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이걸 촬영해서 보도를 했어요. 외부 전경도 아니고요. 화장실 내부에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또 여성분들이니까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연합뉴스는 이거 찍기 위해서 남자 기자가 아니라 여자 기자가 들어갔다. 아니 근데 여성이 여성 촬영한다고 이런 장면 촬영한다고
이게 범죄가 아닙니까? 아, 이건 거꾸로 역할 한번 바꿔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 기자가 화장실에 있고 북한 응원 단원들이 이 여성 기자를 찍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 소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져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은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역겹다. 이러니까 이 기레기란 소리가 나오는 거. 기레기를 영어를 한글로 해가지고 기레기 그대로 표현을 썼더라고요. 외국 기자도 기레기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야. 아니,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국민이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 참 이 TV조선 연합뉴스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네요.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도 있고요. 얘네들은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아예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근데 이 평창 올림픽 개최를 시도하고 유치한 거는 이명박 아니에요? 이명박이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을 차린 건 이명박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정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찬물 끼얹는 행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요, 이따가 섹션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금 뭐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죠. 진짜 누워 있나요?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가 많은 건 익히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 1,500개. 이야하. 특검 수사 때 드러난 게 1,197개였단 말이죠. 그새 300개가 불어났습니다. 아니, 이 1,500개 계좌가 정확히 몇 개인지도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12일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전수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을 했는데, 이로써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29개로 늘었습니다. 아이고.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들은요, 무려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개설이 됐네요. 20년이죠. 그러니까요. 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하필 또 1987년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1987 영화를 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1229개 중에 1133개가 증권계좌, 나머지 96개가 은행계좌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동원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이고, 1등 증권사라고 지네들이 자랑하는데 기권한다는 게 지네 총수 차명계좌 보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1,133개의 증권계좌 중에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 81%네요. 아이고. 신한금융투자 85개, 한투증권이 65개,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은행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 하나은행이 32개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주주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 금융회사가 보고를 해서 수시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혐의가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법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법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이 통치자들, 정치인들, 관료, 재벌 회장들, 이 사람들은 진짜 여전히 자기들만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법 따위는 간단하게 무시해버리는 이들의 클래스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또 화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은행들의 채용 비리, 이게 속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광구 전 회장이 기소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우리은행 측이요, 이렇게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대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겠다. 그렇죠. 이유도 있어요. 내부 인사 규정이 없다. 이게 이유랍니다. 아까도 그때는 법이 없었다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인사 규정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리고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고도 이번에 만들면 다행일 텐데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 검찰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은행 측은 그렇게 밝혔었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대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은행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요, 그 어떠한 거래도 할 수가 없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은행 앱 킬 때마다 이게 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 맞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은행은요, 오늘 언론들을 통해서요, 채용 비리로 입행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손태웅 행장은요, 지난해 12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이거 뒤집은 거란 얘긴 거죠. 청탁 명부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향후 1, 2년간 별 문제 없이 은행에 다닐 수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다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 전 행장, 남모 전 부분장, 이들과 함께 지난 2일 기소된 장모 국내 부문장, 전 인사부장 이렇게 4명에 대해서는 직무 해임이 아니라요, 배제 조치를 했대요. 배제? 예.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 보고 지네들 원하는 대로 나오면 다시 직무 복귀를 시킬 거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집행유예 나오면은 원상복귀 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우리은행 관계자들은요, 입사자들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면 당사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렇게 귀띔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국민들도 우리은행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형사도 아니고 네. 민사인데. 네. 우리도 요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KEB 하나은행, 다른 신용은행들도요, 특혜 채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얘네들은 아예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등을 산정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만치 않아도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야, 누구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린 쌩 까겠다. 이건 마치 우리 일본의 성노예 할머니들을 대하는 일본 놈들의 마인드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이러려고 진짜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민사소송 제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은행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규정이 없어서. 그러면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규정이 없다는 거를 적극 활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기술을 뺏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을 하고요.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갑긴 한데 요 한 글자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를 최소. 최소 10배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를 열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이 됐죠. 다만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이요 3배 이내로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아이고 대기업한테 이 세배는 아주 껌값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뺏기고 세배 쿨하게 물어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당정은 이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요. 현재 세배인 것을 10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PD님은 최대를 최소로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10배를 100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 친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뉴스 지금 쏟아지고 있죠. 뭐 남북 공동 입장이라던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그리고 개막식 있잖아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개막식 등이 숱한 화제를 뿌리고 있죠. 게다가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죠. 2달 전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될 수가 있을까? 북한 위협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남북 화해 무드도 조성되고 있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 눈길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끌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기분 좋은 소식도 있죠. 아까 박PD도 잠깐 얘기했던 이묘준 선수가 알고 봤더니만요. 부상 때문에 7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도 그 부상을 딛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재밌었더라고요. 여자 계주 3000m 우리나라 선수가 27바퀴인가? 그때 쓰러졌었죠. 네.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뛰기 시작했는데 반바퀴나 뒤진 상태에서 뛰기 시작했는데도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으로요.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북핵 위협, 추운 날씨, 교통 대란, 개막전 전에 쏟아졌던 우려는 말끔히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제 그제 난리가 났었죠. 김일성 가면 논란 이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논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의 페이스북 요거 보면 이 논란이 종결될 것 같아요. 이 주성아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언론들이 그냥 지나쳐 넘어갔는데 사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내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태극기 개항과 애국가 제창 때 북한 응원단과 김영남, 김여정 모두 일어섰다. 아마 북한 사람이 적국인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적국인 한국 국기 개항과 국가 제창에 일어선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예전 평양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한번 일어선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어선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몰라서인지 어느 언론도 쓰지 않아 현장에 갔던 기자한테 이 주성아 기자가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북한 응원단 김영남, 김여정 모두 일어서 있었다고 한다. 그건 북에서 정치범으로 몰릴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최고 존엄이 어떻고 공화국 존엄이 어떻고 하며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펄펄 뛰던 북한이 그런 것까지 감수하다니 이건 북한이 엄청나게 유연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린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썼나 안 썼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우리의 잔치인데 이런 날엔 주인이 많이도 아닌 그냥 손님보다 좀 더 굴해지면 안 될까? 주성아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일보인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도 여러 언론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올림픽의 저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올림픽 하고 나면 쫄딱 망한다. 맞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뭐 저희가 앞에 정치 얘기는 살짝 한 거고요. 경제학적으로 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올림픽의 경제학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선 경제학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느냐? 네. 이 점이겠죠.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적자를 면했던 대회가요. 한 번밖에 없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이때는 흑자였대요. 나머지 대부분의 동계올림픽은 적자였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미국에서 해서 그런지 흑자를 기록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치러졌던 2014년 아시안게임 있죠. 요거 인천에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때 막대한 적자를 냈었잖아요. 그리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이것도요. 경제 효과는 마이너스였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칫 평창 동계올림픽이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추락시키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분석은 낙관적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이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길 보면요.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4조 9천억 원. 상당히 많죠. 네. 이게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업계 1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한 해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이 보고서가 맞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많은 언론들은요. 이 보고서 너무 과장됐다.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뻥튀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과연 언론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를 검증하려면 경제적 효과로 추정했던 65조 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보고서는 보면요. 현대경제연구원은요. 65조 원을요.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합치니까 65조 원의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 이게 뭘까? 올림픽 관련 투자와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올림픽을 막 치르면서 또 경기장 지으면서 뭐 일어나는 효과를 얘기하겠죠. 이게 21조 1천억 원. 이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뿐만 아니라 KTX도 새로 놓여졌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교통망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숙박시설 뭐 이런 인프라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효과가 16조 4천억 원. 그리고 평창을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또 대외 경비도 지출하면 그거에 따른 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게 4조 7천억 원. 요거 합치니까 아까 얘기한 21조 1천억 원.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 인프라 투자야 뭐 당연히 벌써 들어간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많은 언론들은요. 과연 그 다음 평창을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4조 7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날씨가 추워. 관광객들이 안 온다. 그리고 북핵 위협 때문에 외국인들이 평창 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란 거죠. 따라서 보고서에서는요. 외국인 관광객이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 39만 명, 내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 평창을 추가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9,600억 원의 관광 소비 지출이 더 이뤄질 것이다 추정했는데 이게 다 뻥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김여정이 왔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여동생이 왔는데 핵을 쏘나? 그런데 이거를 뻥이라고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를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듯이 이 보수단체들이요.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스타디움 인근에서 과격한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동영상에 다 와 있어요. 인공기를 불태우고요. 외국인까지 막 위협을 해. 진짜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요.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뭐 이런 야당들도요. 이를 근거로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 이런 선전전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동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런 속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은요. 발표는 이렇게 해요. 올림픽 성공은 기원한다. 하지만 이거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이런 어거지는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리셉션 장소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왜 없느냐? 평창 동계올림픽 하려고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왜 한 명도 없느냐? 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늦게 왔다 5분 만에 퇴장했는데 이거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 아니냐? 트집잡게 여념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찬물 끼얹기에도 불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초반 순항 중이잖아요. 우선 개막식이 개회식에 맞춰 날씨가 도와줬죠. 진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개막식 이거 빈자리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들 많았는데요. 개막식 티켓 판매율이요 99.2%. 거의 100% 다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자 개막식 때 TV 중계 보니까요 빈자리가 거의 없었죠.
빈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 일부 보수단체의 우려 말끔히 날려버린 셈 아닙니까? 그리고 티켓 판매율 10일 전체 경기 티켓도요. 목표치인 5만 9천 장에 육박하는 5만 8천여 장이 팔려나갔대요. 이것도 99% 가까이 팔려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전체 경기 티켓 판매율도요. 벌써 80%를 넘어섰대요. 오. 이는 바로 전에 열렸던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나 그 전에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거든요. 이때 개막식 이틀째 티켓 판매율을 넘어선 수치래요. 이 안표상들만 없었으면 이게 100%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이 티켓 판매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해요. 왜냐? 9일 열렸던 개막식에 대한 외신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기교적 단순함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금요일 밤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했다. 추운 밤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수놓은 불꽃놀이만큼 낙관론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낙관론이 가득 찼대. 영국의 미러지도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이 매우 아름다운 광경으로 남게 됐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또는 믿지 못할 정도. 이런 단어들로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거 극찬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남북 간 선수들의 공동 입장에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소름이 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소름이 돋은 게 저는 사마란치가 아직도 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 있더라고. 사마란치가 물러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다들 감동 많이 하셨을 겁니다. 드론. 이 드론이요. 무려 1218개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 드론으로 오륜기를 쏘았잖아요. 이게 진짜 박수를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었죠. 이 드론 쇼가요. 최다 무인 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기네스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드론쇼는요. 비둘기 또 스노우보드 선수. 이 스노우보드 선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요. 이에 대해 미국 야후 스포츠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늘 위에 별이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고 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노우보드 선수도 있었다. 그리고 올림픽 오륜기도 있었다. 1218개의 드론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놀라운 장관을 연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이것도 극찬 아닙니까? 네. 게다가 포춘지는 또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수놓은 드론이 숨이 멎을 듯한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들 외국에선 잘 안 할 텐데 숨이 멎는데. 다들 이 드론 쇼에 감명을 했군요. 그래서요. 전 세계 네티즌들도 이거 TV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SNS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신났다. 불꽃과 폭죽이 아닌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개막식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댄서들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개막식 거의 2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춤을 췄거든요. 그랬더니 이 개막식에 참가했던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개회식에서 있었던 댄서들과 하나가 돼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런 호평을 쏟아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요. 우리나라 언론들 개막식 전한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개막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게다가 인면조 있죠. 사람 얼굴을 닮은 그 새. 인면조가 너무 무섭고 거부감을 느꼈다. 하필이면 또 왜 이매진이냐? 아리랑도 있고 한데 이렇게 태클을 거는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랑 외신의 보도랑은 너무나 다른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묻어나네요. 그러니까요. 인면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짝 언급하자면요. 인면조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거든요.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 고구려에 덕흥리 고분 벽화를 비롯해서요. 또 무용정 벽화 있죠. 이런 다양한 우리 유적에 인면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인면조를 예전부터 숭배를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인면조가요.
강렬한 인상이요. 개막식이 끝난 다음에 온라인에서 터지고 있대요. 왜냐? 인면조에 대한 각종 패러디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면조에 대한 팬 아트가 벌써 등장해가지고 이게 불티나게 다운 내려지고 있대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있죠. 이 수호랑과 반다비가 인면조에게 마스코트를 빼앗기는 내용의 만화도 등장해가지고요.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호응하고 있대요. 인면조가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일본에서도 이 인면조가 화제였대요. 이 일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이 인면조가 올라가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 일본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했어요. 인면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필했다. 평화로운 시대에만 나타나는 인면조가 평화의 제전을 부르는 올림픽 개막식에 기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나라 신문보다 더 잘 전했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의 태클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위로를 잘 안 해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개식부터 외신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으니 아무리 보수단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망해라고 구태도 외국인 관광객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언론들의 우려처럼 빈자리 걱정 거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TV 중계 보니까요, 웬만한 경기장이 거의 다 만석이에요. 외국인들도 많고요. 게다가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트집과 달리 우리나라 주요 기업인들 대거 평창으로 총 출동하고 있어요. 리셉션 장소만 안 간 거지 다들 갔다고요. 왜냐? 전 세계인들이 오는데 전 세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들이 못 보면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요, 누가 오느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마인 알리바바 회장, 브라이언 인텔 CEO, 이런 세계적인 거물 CEO들이 이 평창에 다 온다니까요. 브라이언 얘는 왜 오는 거야? 쌍욕을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계적인 인텔 CEO니까 오겠죠. 네. 이 게이트 와중에. 그래도 게이트는 게이트고. 아무튼요, 이렇게 세계적인 CEO들이 오니 우리나라 CEO들도 이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평창에 오지 않겠습니까? 네. 덕분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내수 진작 효과도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정현 선수가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네. 호주 오픈 4강,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르면서 테니스 관련 용품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또 스포츠 경기 볼 때는 치맥 반드시 먹어야 되죠. 치맥도 엄청나게 팔렸다. 이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어제도요,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치킨을 시켰는데 1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했더니 주문이 너무 많대. 다들 동계올림픽 보면서 치맥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이 내수 진작 효과도 우리의 전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묵열 컨설턴트께서 혹평을 했던 브랜드 있잖아요. 호식이 2마리 치킨.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 그 회장이 갑질을 하기로 유명했던. 그렇죠. 그 브랜드가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무튼 저희는 거기 안 시켰어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금, 은, 동메달의 의미.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백담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과거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연도에 가계 소비가요, 그렇지 않았던 해 가계 소비보다 평균 1.1%포인트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된대요. 특히 한일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같이 한국에서 열렸던 해에는 가계 소비가 그렇지 않았던 해보다 약 1.6%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땅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간에 맞춰서 중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볼 때 그냥 응원만 하나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맥이라도 시켜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수가 금메달 따면 그 종목 관련 용품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스케이트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네. 또 스케이트 관련 학원이나 강습소, 이것도 문전성시를 이룰 테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거 틀린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하다못해 잠실 롯데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거기부터 일단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백 연구위원은요, 이런 소비자 증가 효과를 추정해 봤을 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한 개 딸 때마다 소비 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추정해 봤더니만 160억 원에서 710억 원. 상당히 많죠. 여기에 우리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면서 노출되는 기업 광고 효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요, 120억 원에서 200억 원. 이렇게 추정이 된대요. 이거 어떻게 추정했느냐? 메달 결정 경기당 투입되는 총 광고비가 약 1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광고비 지출의 1.2에서 200까지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이걸 반영해서 추정해 봤더니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것뿐이겠어요? 우리나라가 메달을 받게 되면 그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해서 안달했던 국격 그냥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국가 브랜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것까지 추산하면 1,480억 원에서 1,720억 원 이렇게 달한대요. 피파나 IOC가 추산한 월드컵 올림픽에 따른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를 다 합치면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한 개 딸 때마다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요, 1,760억 원에서 2,630억.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우리 선수단의 목표가요, 금메달 8개래요. 8개 다 따게 되면 적어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네요. 물론 이런 경제적 효과 이거 뻥 아니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뻥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요, 이게 뻥튀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 우리나라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해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했죠. 이거 부인할 사람 있겠어요? 이 덕분에 당시 국내 총생산이요, GDP가요 1.4%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대요. 게다가 4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3만 6천 명의 고용 효과, 이것까지 이뤄냈잖아요. 또 2002년 개최했던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당시 월드컵 개최, 거기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잖아요. 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요 10%가 개선되면서요 우리 수출 상품의 가치도 덩달아 10%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게다가 월드컵 마케팅을 통해서요 우리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이미지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죠. 이런 분석도 있대요. 현대자동차가 일본 내 자사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2002년 월드컵 전인 그해 2월에는 32%밖에 안 됐대요. 근데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6월에 조사를 했더니 67%, 거의 2배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이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2002년 월드컵 개막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대형 전광판 여기 앞에서 다들 응원했잖아요. 네. 이것도 전 세계인들이 환호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 보고 되게 많이 놀랬어요. 디지털 TV 보고도 많이 놀랬었고요. 3세대 이동통신 화상통화 되는 거 보고도 상당히 놀랬었죠. 이런 최첨단 IT가 해외에 대거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른 고스란히 기업들의 수출 프리미엄 효과로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시점, 바로 2002년 월드컵부터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어요. 뭐냐?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게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요, 2차례의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요 전 세계에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냈잖아요.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이란 이미지를 확실히 알렸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알리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기업들도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당당히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이때 딱 켰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계 하계 올림픽, 월드컵, 거기다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 4대 메이저 스포츠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요, 딸랑 5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포츠 재전으로 통해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한 거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경험도 아니래요. 뭐냐? 일본도 그랬다는 거예요.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1967년 OECD에 일본이 가입을 했어요. 경제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중국도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G2로 미국이랑 맞짱 뜨고 있잖아요. 2년 뒤에 하계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열려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권 일본이 따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요, 이 도쿄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얼마로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308조 원. 우리 65조 원이잖아요. 뭐 하계 올림픽이 더 크긴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평창 다음에 동계올림픽 어디서 열리는지 혹시 베이징. 아세요? 맞습니다. 중국도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사회 문화적 효과가 없다면 일본과 중국이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얼마 전에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요, 아주 재미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을 앞둔 지난 6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북한이 한국에 뒤처진 순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1970년대 이후에 우리는 북한을 훨씬 앞서갔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의 평가는 달라요. 북한이 한국에 뒤처진 순간,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앞선 순간을요, 언제로 봤느냐? 30년 전 88 서울 올림픽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북은 휴전선으로 분리돼 있지만 같은 역사와 언어, 가족 간의 유대 등으로 1988년 당시만 해도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았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이후 30년간 남북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급격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한국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급격히 산업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 북한은 고립된 독재 체제를 유지했고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을 견뎌내야 했다. 1990년대 후반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거를 뉴욕타임즈가 거론을 하더라고요. 북한은 바깥 세계의 문을 닫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불황화가 됐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요. 반면 한국은 휴대전화, 차, 인기 드라마를 수출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석탄과 의류, 조개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의 경제력도 비교를 하고요. 특히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요. 야간 위성 사진 있죠.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한국과 암흑에 잠긴 북한. 이 남북 간에 대비되는 사진을 이 기사 안에 실었더라고요. 이거는 북한이 바람직하죠. 밤 됐으면 빨리빨리 불 끄고 자야지. 그런가요? 아무튼요.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요. 경제적 효과 이에 우리에게 준 것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저희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북핵 위협 때문에 망칠 것이라는 수구 보수와 일본 이런 몇몇 세력들의 발행과 달리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했죠.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언론들의 비난과는 달리 이매진에 담긴 가사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꿈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는요, 앞서 살펴본 경제적 효과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언론과 이 보수 당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 김여정이 온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요. 저거를 우리가 저 맞은편에 앉았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질투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질투를 하더라도 같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이렇게 죄를 뿌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런데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너무 다 적다. 남북 단일팀에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 급급한 일부 세력에게, 또 일부 언론, 일부 보수단체에게 개회식 중계에서 김미아 씨가 했던 말을 똑같이 전해주고 싶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안 되길 바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진짜 이 평창의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손들고 서 계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평창이 되게 춥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잘 안 녹을 것 같은데요. 한 3월까지는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셔야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기자들도 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기레기 소리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부장이 시켰겠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네요.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도 있고요. 얘네들은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아예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근데 이 평창 올림픽 개최를 시도하고 유치한 거는 이명박 아니에요? 이명박이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을 차린 건 이명박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정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찬물 끼얹는 행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요, 이따가 섹션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지금 뭐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하죠. 진짜 누워있나요?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가 많은 건 익히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 1,500개. 이야하. 특검 수사 때 드러난 게 1,197개였단 말이죠. 그새 300개가 불어났습니다. 아니 이 1,500개 계좌가 정확히 몇 개인지도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12일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전수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을 했는데, 이로써 금감원에 포착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1,229개로 늘었습니다. 아이고. 금감원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들은요, 무려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개설이 됐네요. 20년이죠. 그러니까요. 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하필 또 1987년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1987 영화를 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1229개 중에 1133개가 증권계좌, 나머지 96개가 은행계좌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증권계좌가 차명계좌로 주로 쓰인 것은 주식 형태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삼성증권이 동원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이고, 1등 증권사라고 지네들이 자랑하는데 기권한다는 게 지네 총수 차명계좌 보관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1,133개의 증권계좌 중에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918개, 81%네요. 아이고. 신한금융투자 85개, 한투증권이 65개,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은행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 하나은행이 32개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대주주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 금융회사가 보고를 해서 수시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밝혀낸 이 회장의 혐의가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법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법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이 통치자들, 정치인들, 관료, 재벌 회장들, 이 사람들은 진짜 여전히 자기들만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법 따위는 간단하게 무시해버리는 이들의 클래스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또 화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은행들의 채용 비리 이게 속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광구 전 회장이 기소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우리은행 측이요. 이렇게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대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겠다. 그렇죠. 이유도 있어요. 내부 인사 규정이 없다. 이게 이유랍니다. 아까도 그때는 법이 없었다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인사 규정이 없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리고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고도 이번에 만들면 다행일 텐데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당초 검찰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은행 측은 그렇게 밝혔었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대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은행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요. 그 어때한 거래도 할 수가 없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은행 앱 킬 때마다 이게 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 맞습니다. 아무튼요. 우리 은행은요. 오늘 언론들을 통해서요. 채용 비리로 입행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손태웅 행장은요. 지난해 12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이거 뒤집은 거란 얘긴 거죠. 청탁 명부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향후 1, 2년간 별 문제 없이 은행에 다닐 수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다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 전 행장, 남모 전 부분장, 이들과 함께 지난 2일 기소된 장모 국내 부문장, 전 인사부장 이렇게 4명에 대해서는 직무 해임이 아니라요. 배제 조치를 했대요. 배제? 예.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배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 보고 지네들 원하는 대로 나오면 다시 직무 복귀를 시킬 거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집행유예 나오면은 원상복귀 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우리은행 관계자들은요. 입사자들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면 당사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렇게 귀띔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국민들도 우리은행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형사도 아니고 네. 민사인데? 네. 우리도 요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KEB 하나은행, 다른 신용은행들도요. 특혜 채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얘네들은 아예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등을 산정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만치 않아도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야, 누구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린 쌩 까겠다. 이건 마치 우리 일본의 성노예 할머니들을 대하는 일본 놈들의 마인드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이러려고 진짜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민사소송 제기하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개막식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네. 첫 금메달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쇼트랙은 우리 정서에 딱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된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가천과학관을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도 평창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요, 2층 정시관에 뭘 해놨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컬링이나 봅슬레이 아니면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들을요, 뭐 실제는 아니고 실제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바글바글대요. 또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일찍 가거든요, 항상. 네. 매번 문 열 때 가기 때문에 저희 애들은 다 해봤는데 좀 뒤에 정심 이후에 늦지막히 오신 분들은 줄 서서 해야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요, 과천과학관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겨울왕국,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니모 요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과학적 이야기 이거를요 설명을 해주고요 직접 실험해주는 이런 코너도 있더라고요. 재밌겠네요. 예, 애들이 너무나 재밌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영화 속 과학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직접 가진 못했지만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오고 있는데 포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 방송국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는데 포탈 뉴스엔 이게 나오더라고요. TV조선 있죠. 여기서 단독이라고 하면서요 2월 10일 날 북한 응원단 남한 방송 시청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봤더니만요, 이 TV조선 앵커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취재진이 남한 TV를 시청하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한에 있잖아. 남한에서 북한 TV 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한에선 남한 TV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독으로 포착했다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했느냐? 그 과정이 더 문제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북한 응원단은 숙소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취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TV조선 어떻게 했느냐? 줌렌즈 있죠. 네. 줌렌즈로 땡겨가지고 몰카처럼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여기 선수촌 숙소 내부를 망원 렌즈로 이렇게 촬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를 망원으로 땡기는 건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뭔가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땡기겠죠. 그쪽 나라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선수촌뿐만 아니라 일반 집도요 이렇게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거든요. 그쵸. 방송국이라고 이거 봐주질 않습니다. 근데 TV조선은요 뭔가 대단한 특종을 한 듯한 단독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방송을 하고요 이걸 몇 차례씩 또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예전에 왜 우병우가 조사받을 때 망원으로 땡겼을 때 실실 쪼개면서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선이 물 먹었나 보지.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아까 박 PD 얘기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음증 환자가 아닐까. 북한 응원단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네. 진짜 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걸 버젓이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2월 7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여성 응원단원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이걸 촬영해서 보도를 했어요. 외부 전경도 아니고요. 화장실 내부에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또 여성분들이니까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연합뉴스는 이거 찍기 위해서 남자 기자가 아니라 여자 기자가 들어갔다. 아니 근데 여성이 여성 촬영한다고 이런 장면 촬영한다고 이게 범죄가 아닙니까? 이건 거꾸로 역할 한번 바꿔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여성 기자가 화장실에 있고 북한 응원단원들이 이 여성 기자를 찍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 소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져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은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역겹다. 이러니까 이 기레기란 소리가 나오는 거. 기레기를 영어를 한글로 해가지고 기레기 그대로 표현을 썼더라고요. 외국 기자도 기레기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야. 아니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국민이 당해야 되는 겁니까? 참 이 TV